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시도 17곳 가운데 1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11곳에서 이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에서만 승리하며 지역정당으로 주저앉을 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이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3위에 그치며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며 유승민 공동대표도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으로 부산, 울산, 경남 등 이른바 PK 지역에서 광역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당선인들은 나란히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경북 구미에선 장세용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PK 지역 기초단체장에 당선됐고 정순균 후보는 민주당 출신 첫 서울 강남구청장이 됐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선언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타이밍의 시급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한다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조건부 동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핵 위협이 없으니 오늘 밤 편히 주무시라며 미국의 안보 개선을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미국인 유권자 절반가량은 이번 북미 합의를 지지했습니다. 다양한 당신의 이야기가 월드컵을 더 즐겁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13일 하루 만에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 함께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구, 경북에서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당선인을 내면서 TK 지역에 갇히게 됐습니다. 양당 정치의 틀을 바꾸겠다던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역시 한 석도 얻지 못하면서 당의 존립을 위협받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수의 괴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보수의 패배 또는 진보의 승리라기보다는 2016년 이후에 촛불이 상징하는 민심을 읽지 못한 야당의 몰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나경 앵커와 함께 이번 선거의 주요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안나경 앵커, 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14대 2로 잡아봤습니다. 예. 어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4곳에서 이기며 역사상 최대 압승을 기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2곳에서만 이겼습니다. 예, 결국 한국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이 많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전국 정당 대 지역 정당이라고 잡았습니다. 예.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그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에서 광역단체장을 배출해냈습니다. 부울경이라고 불렀죠. 네. 예. 반면 한국당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경남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면서 TK 정당이 됐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3인의 2선 후퇴입니다. 누굴까요? 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했던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정치인이 전면에 나섰는데 역시 연거푸 참패를 당하면서 이 세 사람 모두 정치 생명에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2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예. 완전 정계 은퇴냐 하는 것은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자기 직에선 다 퇴진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국 12곳에서 치러졌습니다. 민주당은 후보를 낸 11곳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기존 119석에서 130석이 된 민주당은 제1당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연대를 할 경우에는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종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예. 첫 소식은 안지현 기자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마지막 선거대책회의를 연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부터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인사. 투표율 60% 돌파시를 전제로 공약했던 대로 일부 의원들이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나타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선거에서 부울경, 즉 부산, 울산, 경남에서 승리한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유권자의 새로운 선택은 한국 정치사를 새롭게 구성하는 전환기적인 선택이 될 것이며 또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인들도 국회로 불러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가 훨씬 더 생산적이고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130석까지 늘어난 만큼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결국 물러났습니다. 당분간 김성태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2016년 총선 참패와 대선 패배, 다시 지방선거 참패까지 이어지면서 수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오후 물러났습니다. 홍 전 대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당은 갈 길을 잃었습니다. 2016년 친박계의 공천 논란 속에 벌어진 총선 패배,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선 패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은 겁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당원들은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당내에서는 홍 대표가 남북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종북 프레임을 고집하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발목 잡기로 일관하면서 몰락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당은 당분간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상체제로 끌고 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잠시 유보됐던 당내 갈등도 폭발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상황 수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는 무너진 보수정당의 구원투수를 자임하면서 대선 후보와 당 대표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나 당 안팎의 여론보다는 본인의 길을 고집하면서 당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린 채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 당은 홍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당이 됐습니다. 대선에서 패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3주 만에 귀국해서 당권에 도전했고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 당권 도전도 당선도 모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막말과 일방통행식 당 운영은 이때부터 더욱 심해졌습니다. 당내 반발 세력은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 제명했고 암덩어리, 고름, 바퀴벌레, 연탄가스라며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비판이 나올 때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길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도 도를 넘어선 묻지마 반대라는 지적은 당내에서도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남북대화 시도를 줄곧 위장평화쇼라고 지적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조용필이 불러갖고 노래하고 생쇼하는 거 보세요. 북백회의는 정작 없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이 위장평화쇼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심이 등을 돌린 건 이미 여론조사에서 감지됐지만
홍 전 대표는 모두 조작이고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조작해서 우리 지지층을 투표장에 갈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민심은 따로 있다. 선거에서 진짜 민심 확인해보자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나타난 진짜 민심을 계기로 홍 전 대표는 불명예스럽게 퇴장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바른미래당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단 한 명의 지자체장도 배출하지를 못했고 서울에서 출마했던 안철수 후보는 3등으로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결국 유승민 대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오늘 물러났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캠프 해단식에 참석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19.6%를 득표해 3위에 그쳤는데 지난 대선 때보다 후퇴한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또 자유한국당에 밀린 데다 선거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 등 중요한 순간에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안 후보는 딸의 학위 수여식 참석차 일단 내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과분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숙고하고 앞으로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에 광역과 기초단체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단 한 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이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공동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만 유 전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보수라는 단어를 7번이나 쓰면서 당의 정체성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정체성의 분란이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6.13 선거로 인해 창당 넉 달을 맞은 바른미래당과 정계 입문 6년째인 안철수 후보가 동시에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저희 JTBC는 기자들이 버스 타고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듣는 6.13 민심버스를 운행했습니다. 사실 이 민심버스에서 들었던 유권자들의 말과 말들이 이번 선거의 성격과 향방을 명확하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지역주의도 없었고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논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권자들은 경제, 그중에서도 일자리를 말했습니다. 경제를 잘 살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또 서민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사람.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들의 취업, 일자리에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좀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조업 경기를 걱정하는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제조업이 강점인데 일단 조선업이 무너지고. 우리 아들도 내나 그 건으로 그래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든단다. 한국 정치의 고질, 지역주의는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지방 권력을 교체한 부울경, 즉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특히 변화의 조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꾸 보수만 할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민생을 이해하는 그런 시장이면 제일 좋죠. 뭐는 당보다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힘은 갈수록 빠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도를 지나치는 네거티브는 좀 저희도 보기 싫으니까 어느 정도는 정책 싸움을. 이제 네거티브들을 서로 하는 거 보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럼 유권자들이 민심버스를 통해 후보들에게 또 당선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당부는 무엇이었을까? 싸우시지들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살 수 있게끔. JTBC 최수연입니다. 이른바 선거를 두고는 이번 선거를 두고는 제3정당들의 무덤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지역 일꾼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는 후보 경쟁력에 따라서 군소정당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시장 군수까지 이른바 싹쓸이를 하면서 군소정당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제로, 즉 절멸이란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초단체장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싹쓸이했습니다. 기초단체 226곳 중
66.8%인 151곳에서 당선자를 낸 겁니다. 반면 기초단체 8곳에서 승리를 기대했던 민주평화당은 5곳만 건지는 데 그쳤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단 한 곳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일단 바른미래당보다 좋은 성적을 낸 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석수가 평화당의 2배나 되는 바른미래당의 성적과 비교하면 저희 평화당의 선전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도 핵심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까지 민주당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전북과 전남에서만 민주당이 24곳을 휩쓴 겁니다. 이 때문에 광주에서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시당위원장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역시 단체장에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지만 정의당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창당 이래 처음으로 10% 가까운 정당 득표율을 얻는 선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꽤 많은 비례대표 의원을 냈는데 이 중에는 회사를 잠시 휴직한 24년 경력의 현직 항공기 승무원 권수정 씨도 있었습니다. 아시아나 여승무원들이 5년 전부터 바지를 입게 된 것도 권 당선인의 투쟁 덕분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정의당은 이 인물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정엽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권수정 당선인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속초에선 정의당 선거평가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정의당 출신으론 처음으로 서울시 의회에 입성한 권수정 당선인도 상기된 표정으로 참석했습니다. 배제됐던 사람들의 의제들을 다 짊어지고 서울시에서 4년간의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무거운 어깨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권 당선인은 현직 승무원입니다. 24년간 하늘을 누비다 휴직계를 내고 선거에 뛰어든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을 지낸 권 당선인은 그동안에도 여성과 노동자를 향한 차별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승무원들한테 바지를 좀 입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거 가지고 2년간 싸워야 했어요. 땅콩 회항 사건 때는 박창진 사무장 등 대한항공 직원들과 연대 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권 씨를 회사 울타리를 넘어 진보정당 활동으로 이끌었습니다. 권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뒤 박 사무장으로부터 변하지 말고 끝까지 해달라는 축하 인사를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서울시의회에 8년 만에 진보정당 의원이 탄생했다는 것도 사실 좀 놀랍지만 현직 항공사 승무원으로 이른바 바지 유니폼을 도입한 주역이란 점에서 더 눈길을 끌고 있죠. 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당선인과 직접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당선자 연수대회에 가 있는데 그리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선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휴직 상태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네. 이제 시의원 임기가 끝나면 복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는 지역구로 나오시겠습니까? 이제 당선된 신분이라서 아직 확답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뭐 앞으로 시정 활동을 통해서 당에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직은 됩니까, 근데? 저희가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은 단협에 따라서 복직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좀 실질적인 궁금증이었습니다. 진보정당 시의원 한 명이 어떤 결과를 나는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냥 한 명이 아니라 110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체 시의원이 110명이고 정의당은 딱 혼자 계시기 때문에 벽이 좀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낮추실 생각이십니까? 네. 이번 110명 중에 102명이 민주당이십니다. 그런 의회 속에서 참 높은 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어찌 보면 102명은 또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많은 진보 정당 역사 속에서 뭐 지지 세력들이 가지고 있고 또 배제되었던 분들의 많은 요구를 안고 있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후보 당선인이고 예. 시의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1대1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이번 촛불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정말로 개혁적인 부분으로 가지 못할 때는 비판의 목소리를 정말 세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시민들이 정의당에 10%에 육박하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좀 기록적이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1번으로 의회에 들어가시게 된 건데 서울 시민들이 왜 정의당에 이렇게 지지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저는 명확하게 자유한국당을 심판하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과 지역 결과에는 저희가 좀 못 미치지만 이미 국민들께서는 제1야당의 위치에 정의당을 놓고 계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번 서울시 의회에서 선거구 획정 당시에 3인 선거구나 4인 선거구가 그나마 살아있었다면 저희 정의당이 지역에서 조금 더 성과를 내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앞으로 평화 번영의 지금 시절에 정의당과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민생을 놓고 대결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앞으로 더 발전돼서 열려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지지율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대한항공의 박창진 사무장이 응원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협력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항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본가들은 협력하지 않아도. 예, 항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이른바 이제 바지 입는 것 그게 이제 사실 보면 그걸 왜 못 입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네. 그걸 관찰하는데 2년이나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뭐랄까요? 정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더 느끼셨습니까? 바지 유니폼을 만드는 과정도 그랬는데요. 사실 2005년부터 제가 감정노동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싸움을 했어요. 예. 한국 사회에서 감정노동이라는 것들이 반영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았을 때도 국회도 쫓아다니고 교육도 다니고 기자회견도 하고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함께 협업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배웠던 과정이었고요. 예. 바지를 만드는 과정도 그리고 여성들에게 외모 꾸미는 과정도 결과적으로 그걸 고쳐나가는 문제에서 인권의 문제였고 안전의 문제였거든요. 예. 안에서만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과 정치권들과 함께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정치와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예. 협력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꿈을 키워왔죠. 예. 첫 인터뷰인데 글쎄요.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밝으신 것 같고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느낌에. 근데 그 이제 네, 감사합니다.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무척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서울시에 그렇다면 의회에 들어간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걸까요? 제가 인터뷰도 그렇고 이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조례를 먼저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어요. 예. 그게 제 1번 안건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일당 독재 시스템이 가능한 정도로 구성된 의회를 보면서 조금 더 다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의회 운영에 관련돼서 다른 조례를 좀 더 먼저 내야 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를 썼을 때는 정말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례, 아니면 해외 연수를 다녀왔을 때도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그걸 막는 조례,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당선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은 권수정 씨의 얘기를 오늘 특별히 듣고 싶었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부울경에서 처음으로 지방 정권 교체에 성공한 오거돈, 송철호, 김경수 당선인의 공통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부산 경남의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인지 오늘 세 당선인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김경수, 오거돈, 송철호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 섰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세 사람입니다.
김 당선인은 봉하마을을 끝까지 지킨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오 당선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송 당선인은 역시 같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런 만큼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이 타파하려던 PK, 즉 부산 경남의 지역주의를 자신의 손으로 깬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지역주의를 뛰어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깨워 주셨던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이런 순간을 맞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새삼 그립고 그 높고 깊은 그 뜻이 새삼 이 땅을 지키고 계시구나.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으면서도 지역주의와 싸우기 위해 부산에서 잇따라 출마를 강행해 바보 노무현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자들만큼은 아니어도 적지 않게 화제가 되는 낙선자들도 있죠. 이번 선거에서도 눈길을 끄는 낙선자들이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지자들은 울고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는 마이크를 잡습니다. 민심이 너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36살에 경남 도의원에 당선된 뒤 거창 군수와 재선 경남지사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지낸 김 후보는 그동안 6전 전승, 선거의 달인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후보에게 한밤 역전극을 허용하며 9.8%포인트 차이로 패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경쟁자 이재명 당선인의 스캔들 의혹이 선거 막판에 불거졌지만 격차를 좁히지는 못한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와 중도 세력에게 준엄한 꾸짖음을 주셨습니다. 정태욱 의원의 이른바 2부 망천 발언 이후 인천의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정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며 수습에 나섰고 정 의원도 사과를 하고 탈당했지만 결국 유 후보는 큰 표 차이로 인천시장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송파의 재보궐에 출마했던 배현진 후보는 화제가 됐습니다. MBC 출신으로 당 대표가 공들여 영입한 데다 이른바 상어춤을 추는 등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엄호나 눈물의 호소에도 배 후보는 25%포인트가량의 큰 차이로 패하며 국회 등원에 실패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회 지형도 좀 바뀌었습니다. 12곳 가운데 11곳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130석을 확보해서 113석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17석 앞서게 됐습니다. 하반기 원구성 협상과 국회 운영에도 여당의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전국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11곳을 확보했습니다. 인천 남동갑, 충남 천안병, 경남 김해을 등 광역단체장으로 차출된 기존 의원들의 공백을 고스란히 메꿨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300석 중 130석을 차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 석을 추가해 113석이 됐습니다. 원내 1당과 2당 차이가 기존 7석에서 17석으로 벌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원내 1당 지위를 확실히 하면서 향후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국회 내 18개 상임위원장과 각 상임위의 정당별 의원 수는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주당으로선 주요 상임위의 소속 의원 수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 일부 바른미래당 등 그동안 사안에 따라 연대해온 정당들과 의원 수를 합치면 국회 과반도 넘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운영에 추진 동력을 얻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야당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모두 참패하면서 보수 야권발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야권에선 일찌감치 패배가 예상되며 각 당이 지방선거 이후를 준비한단 말도 돌았을 정도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제1, 제2 야당의 대표가 나란히 물러났습니다. 정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야당이 근본적인 재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유승민 전 대표는 적당히 타협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도 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폐허 위에서 제대로 집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말은 한국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라고는 낡고 무너진 집을 과감히 부수고 새롭고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이 같은 보수 야권발 정계 개편론에 무게가 실리는 건 지금 상태로는 다음 선거에서 여당을 상대할 만한 리더도 동력도 없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두 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이미 두 개파가 따로 놀았던 바른미래당은 다시 이분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과거 국민의당 세력 일부 등의 또 다른 재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경북 구미에서 민주당 출신이 시장이 당선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보수 색채가 가장 짙다고 평가받았죠. 대구, 경북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는 평가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박정희 동상과 유물관 등이 있는 이른바 박정희 타운입니다. 박정희의 고향, 보수의 본산이라 불리는 구미에서는 23년 동안 내리 친박계가 시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여권에선 내심, 부울경의 PK뿐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도 당선자를 내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장과 구청장을 비롯해 대부분 막판에 고배를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가장 보수색이 짙은 구미에서 민주당 당선인이 나온 건 의외라는 평가입니다. 구미 시민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경북에서 가장 젊습니다. 하지만 전임 시장은 박정희 향수에만 집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반신반인이라고 칭송하는가 하면 탄핵 이후에도 1,200억 원짜리 추모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반면 무상급식은 전국에서 가장 늦은 올해 시작됐고 대기업들이 줄줄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는 휘청거렸습니다. 보수의 이름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군림하고 또 시민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만들었고. 구미처럼 단체장을 바꾸진 못했지만 대구에선 처음으로 경북에선 23년 만에 민주당 광역의원이 나왔습니다. 대구 기초 의원 수는 한국당 53명, 민주당 45명으로 비슷해지는 등 TK에서도 일당 독점 체제의 균열 조짐이 확연해졌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강남 불패는 부동산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이 서울의 이른바 강남 3구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남 3구의 민심도 바뀌었습니다. 강남 송파에서 민주당 출신 후보가 구청장이 되면서입니다. 하지만 서초구는 이번에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당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어제 지방선거에선 정순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 강남구에서 46%를 득표하며 자유한국당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강남구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것은 지방자치 선거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보수 텃밭, 정치 일본 이제 강남에서 정치 혁명을 일으켜 주신 우리 강남 구민들의 선택에 송파구청장도 민주당 박성수 후보가 현직인 박춘희 후보에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강남 3구 가운데 서초구에서는 자유한국당 조은희 현 청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25곳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24곳을 휩쓴 겁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서울구청장 25곳을 석권했는데 12년 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서울시의회 선거에서도 110개 의석 가운데 102곳에서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어젯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터뷰가 논란이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스캔들에 대한 질문에 보인 반응 때문입니다. 오늘 이재명 당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어젯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예정된 생중계 방송 인터뷰는 모두 10곳이었습니다. 인터뷰에는 당선을 축하한다는 인사도 있었지만 선거 막바지 논란이 컸던 이른바 김부선 스캔들 질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된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 당선인은 TV조선은 이런 것만 관심 있냐고 되묻더니 이어진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한 일 없는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이라는 가정에서 말한 얘기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이 당선인은 이후 대변인에게 나머지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변인이 설득하자 엉뚱한 질문이 나오면 인터뷰를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MBC와의 인터뷰, 이 당선인은 방송 중 인터뷰를 중단했습니다.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당선인의 일방적인 인터뷰 중단은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이 당선인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터뷰 태도 논란에 자신이 지나쳤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제 인터뷰 보고 좀 이렇게 실망하신 분 많으시죠? 저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방송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서 정부에 큰 힘을 줬다며 지방선거 압승 결과에 대해 감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폼페이오 고노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관심은 북한의 비핵화 후속 조치에 모아졌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타이밍의 시급성을 잘 알고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that Chairman Kim Jong-un understands the urgency of the timing of completing this denuclearization, that he understands that we must do this quickly. 한일 양국도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반도의 평화를 수립하는 역사적인 결정이었다고 공감했습니다. Promise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we believe has bolstered the political momentum for action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진 유엔 대북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비핵화 시간표를 2년 반 이렇게 못 받기도 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 담기지 않은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기자들을 만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년 반 안에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데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미 간의 구두 합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진행된 판문점 실무 협상에서 많은 작업이 이뤄졌는데 모든 것이 선언문에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심도 있는 검증이 있을 것을 북한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선언문에는 없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합의문 밖의 합의 사항들, 이거 중에서 아마 북한이 지금 취할 조치들이 있는데 이 조치는 2, 3주 내로.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공동선언문에 알맹이가 담기지 않았다는 미국 내 회의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과 트윗 등에서 예고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여러 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오는 8월로 예고된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될 것이라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구체적으로 거명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14일 오는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공식 중단을 발표할 것이다. CNN이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대상은 오래전부터 예정돼 몇 개 나라의 병력이 최종 계획을 하고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워게임이란 표현 대신 군사훈련이란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CNN은 훈련 중단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실행 계획안이 이번 주 내로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른바 워게임 중단 지시를 구체적 군사 지침으로 확정 짓는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CNN은 예정된 이번 조치에 대해 경기 중간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보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깜짝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또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와는 달리 사전에 조율된 결정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상으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외에 맥스 썬더와 독수리 훈련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 정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죠. 고석승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우선 NSC 전체 회의 오늘 열렸는데 그 내용부터 좀 짤막하게 전해주시죠. 네, 오후 4시에 시작해서 5시 반쯤 끝난 NSC 전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가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와 연합 방위 태세도 유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건 사실상 훈련 중단에 동의한다.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계 개선 등의 진정성 있는 대화 태도를 유지한다면 일단 잠정적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완전화가 확고한 비핵화 조치가 전제된다면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연합훈련 중단을 미국과 함께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훈련 중단 발언이 나온 게 바로 이제 12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였습니다.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틀 만에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훈련이 뭔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문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NSC에서 최종 분석을 거쳐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북미는 모두 대화 기간 동안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 이런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 발언이 그날 이후 가장 크게 관심을 끌고 또 논란이 된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 정부도 미국과 연합훈련 중단을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 정치부 유선혜 기자와 함께 훈련 중단이 그러면 대체 어떤 의미인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좀 민감했던 사안입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죠. 근데 청와대가 검토에 들어갔다고 이제 밝혔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정말 중단이 되느냐? 아니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중단되느냐? 하긴 하되 전략 자산이 전개가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잖아요. 네. 한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식이나 수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한미연합훈련이 곧 중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의향을 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상황에서 워게임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내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가 됐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정부도 북미의 결정에 오늘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미국이 안 하겠다고 하면 뭐 혼자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연합훈련인데 혼자 하면 단독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황 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선택의 여지가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북미가 이미 합의를 한 상황에서 예. 저희가 지금 훈련하자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CNN 보도로는 8월에 예정돼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곧 중단이 발표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엊그저께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CNN이 곧바로 여기 그러니까 주한미군에 연락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당시엔 당연히 안 받았을 테고 이제는 그 지침이 내려갈 단계가 됐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시점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예. 한미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훈련 가운데 연합훈련이 바로 다가오는 것이 UFG입니다. 특히 UFG의 어떤 특성을 좀 고려를 해보면 UFG는 전략적 자산을 이렇게 통상에 동원하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예.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워게임의 범위를 좀 좁혀서 해석을 한다고 해도 예. UFG는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자, 중단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독수리 연습 때처럼 전략 자산을 줄여서 이른바 로키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없는 겁니까? 한미 군 당국이 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걸 논의를 합니까 이제부터? 네, 논의에 들어갔고 예. 이제 완전한 중단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무기한 연기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UFG의 내용을 재해 재난 대비 훈련과 같은 좀 적대적이지 않은 훈련으로 명분을 바꿔서 내용을 바꿔서 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당장 이제 연합 훈련이 중단된다고 하면 일부 보수 매체들이 어찌 보면 일부 과장해서 보도하는 것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는 합니다. 네,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그동안 극도의 거부감을 표해왔고, 실제로 B1B와 같은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왔을 때 북한이 상당히 두려워한다, 이런 평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미가 대화 국면에 들어섰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훈련을 하자고 고집하는 것이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고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훈련을 한미가 무조건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대화가 좋게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서 중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미국이나 우리 정부 모두 대화 진행을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보수 진영이 제기하는 지금 단계에서 한반도의 안보가 벼랑 끝에 몰렸다, 이런 주장은 지금은 설득력이 좀 약해 보입니다. 예. 북미 회담이 그래서 잘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빨리 진척이 되면 그게 가장 큰 또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더 이상 북핵 위협은 없으니 오늘 밤 편히 주무시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귀국 직후에 회담 성과의 하나로 미국 안보가 개선됐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내 일각의 비판을 회담 성과로 돌파하려는 건데 미국인 유권자 절반가량은 이번 북미 합의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도착 직후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트윗을 4개 연이어 올렸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며 모두 편히 주무시라고 덧붙였습니다. MBC와 CNN을 지목해선 북한과의 합의를 폄하하기 위해 열심히도 애쓴다고 비난했습니다. 회담 결과의 부정적인 매체 보도에 직접 대응한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워게임을 중단할 것이라고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도 회담 성과 띄우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누구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평화를 달성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을 잘했다고 답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전쟁 위험에 대해선 낮췄다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방문기를 담은 기록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의 모습을 담으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세기적 만남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40여 분짜리 기록 영화입니다. 지난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로 출발하기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나온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열한 의장대와 김영남, 최룡해 등 지도부들이 보이고 박봉주 내각 총리와 박광우 부위원장은 벅찬 듯 울먹이기도 합니다. 중국 민항기를 탄 김 위원장은 기내에서 서류를 읽으며 일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싱가포르에선 거리에 나선 환영 인파의 모습도 여러 번 비췄습니다. 싱가포르 인민들은 격동된 마음을 금치 못하며 무한한 존경심을 안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숙소였던 세인트레지스 호텔 내부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 앞으로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수용 부위원장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부상 등이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김 위원장이 마리나베이 샘즈 호텔을 찾아 여유롭게 싱가포르 야경을 구경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귀국의 훌륭한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배우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상회담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경례를 주고받으며 회담장에 들어섭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극도에 달했던 조선반도와 지역에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장난스러운 제스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달라진 북미 관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공동 선언문 서명을 앞두고 김영철 부위원장, 최선희 외무상과 상의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선언문 내용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이미 발굴 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영상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간 김 위원장을 열렬히 환영하는 평양 주민들의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국가별로 가장 신뢰받는 언론 매체를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는 저희 JTBC가 꼽혔습니다. JTBC 뉴스는 방송과 라디오, 신문을 통틀어 가장 자주 찾는 톱 브랜드 순위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JTBC도 예외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뉴스 신뢰도는 조사 대상 37개국 가운데 37위 꼴찌였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한국의 응답자 2,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언론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0점부터 10점까지 브랜드의 신뢰도와 관련한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 겁니다. JTBC가 7.5점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YTN 6.6, SBS 6.42, 연합뉴스 6.4, KBS 6.2점 등의 순이었습니다. 방송과 라디오, 신문을 통틀어 가장 자주 찾는 톱 브랜드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찾는 언론사를 복수로 꼽아보라는 질문에 JTBC를 꼽은 응답자가 60%를 차지해 1위였습니다. 다음으로 KBS, YTN, SBS, MBC 순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선 네이버와 다음에 이어 JTBC 이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설문은 각국의 디지털 뉴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엔 3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뉴스 신뢰도는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3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네, 법원 노조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기습 시위를 벌이며 대법원 현관 앞에서 한때 대치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상 규명을 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하죠. 이지혜 기자, 노조가 조금 전까지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고 지금은 해산을 했죠? 네, 이곳
네, 이곳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저녁 7시쯤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와 민주노총 주최로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가 조금 전 해산했습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태를 빚은 박근혜 정부 때처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촛불이 더욱 타오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앞서 노조원들은 오전부터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막아서면서 현관 앞에서 대치하는 등 한때 긴장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 반쯤 법원 노조 관부들과 대법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돼서 약 10여 분 동안 면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조 간부들은 김 대법원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요구했고, 김 대법원장은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이렇게 법원 노조가 행동에까지 나서게 된 배경을 그럼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앞서 법원 노조는 지난 나흘 동안 대법원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고에 들어가서 그와 관련해서 적극 행동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특히 법원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법원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판사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있다면서 서운함도 나타냈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르면 오늘 형사고발 여부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좀 연기가 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가 끝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입장을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됐었습니다. 지난 12일 대법관 회의를 끝으로 법원 내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이 길어질수록 사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김 대법원장이 내일쯤 형사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지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장납받아 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총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에 대해선 추가로 3년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만 15년형이 추가로 구형된 건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죠. 이번 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전체 형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은 채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 등 최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전 정권의 관행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2016년 총선 직전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을 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모두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한 이번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선 변호인은 특활비 상납의 경우 최순실 씨와 측근 비서관 등이 기획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20일 선고를 내릴 계획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려면 원칙적으로 국적 항공기를 타야 합니다. 38년 된 규정입니다. 예산 낭비다, 특혜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정부가 하반기에 이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진 총수 일가 파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한항공과 정부 항공운송의뢰제도, 이른바 GTR 계약을 맺은 건 1980년입니다. 10년 뒤 아시아나항공과도 같은 계약을 했습니다. 공무로 인한 출장 때 의무적으로 국적항공사를 이용하되 항공사 측은 임박한 예약에도 자리를 내주고 취소나 변경 수수료도 받지 않는 겁니다.
대신 일반 항공권보다 20%에서 30% 비싸게 받습니다. 특혜와 예산 낭비 지적이 나왔고 저가 항공사가 등장하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결국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일리지 소진 시기를 고려해 실제 시행은 오는 10월에 시작됩니다. 폐지 결정에는 한진일가 파문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담당자들은 최근 2달 사이에 관계부처들 간의 논의가 급진전돼 최종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시기와 일치합니다. 정부가 한 해 구매하는 GTR 항공권은 355억 원에 이릅니다. 제도가 폐지되면 연간 8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항공권과 연계된 할인 숙박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총수 일가가 주력 계열사의 지분만 갖고 나머진 빨리 팔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취임 1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10대 그룹과의 간담회 이후 2번째로 나온 겁니다. 어제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났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기둥을 들이받아 불도 났는데 바로 뒤쪽에 LPG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곳곳이 불에 탔습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주감휴게소에서 34살 이모 씨가 몰던 차가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기둥에 이렇게 움푹 패인 자국이 어젯밤 사고의 흔적입니다. 바닥에는 기름이 흘러나와 불에 탄 자국도 있고요. 기둥 바로 뒤쪽에 LPG 충전소가 있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기둥이 막아져서 그렇지 괜찮아요. 바리케이트나 치고 항상 주의는 해요. 나 스피커를 가지고 올라오면서. 이 씨는 대전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입니다. 이날 대전 나들목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사고를 냈습니다. 17km나 도망쳤던 이 씨는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사이렌 울리고 경광등 정지신문을 했으나 무시하고 계속 도주 중에 청주 휴게소로 들어가면서 사고.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날은 6.13 지방선거일로 최상위 비상령인 가포 비상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음주운전에 걸릴까 봐 겁이나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올 들어 2번째입니다. 하반기에도 2차례 더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인데 대출자들은 물론 우리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시간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올 들어 지난 3월에 이어 2번째 인상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5%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연준은 애초 올해 3차례라고 예고했던 금리 인상 횟수도 4차례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만 2차례 더 인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We are aware that raising rates too slowly might raise the risk that monetary policy would need to tighten abruptly down the road.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채권 시장을 통해 국내 시중금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잇따른 금리 인상에 최근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연 5%로 올랐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더 커지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불안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로 오르고 주식시장에선 코스피 지수가 2%가량 하락했습니다. 금리 격차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싱가포르가 얻은 홍보 효과가 최대 6,1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제 정보 분석 업체인 멜트워터는 북미 정상회담이 온라인상에서 70% 가깝게 긍정적으로 언급되며
개최 비용으로 161억 원을 지출한 싱가포르가 이미지 상승 효과도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북촌 한옥마을의 관광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은 골목길 쉬는 날로 지정해서 관광객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소음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순찰차 사이렌 소리를 들은 운전자들이 길을 터줍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 사상구 엄공동에서 순찰을 하던 경찰차가 고열이 나는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낳은 여성을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까지 8km가 넘는 거리였지만 운전자들이 길을 열어주며 1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전국 집배노조가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이 검출된 대진 매트리스를 수거할 때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16일 이틀 뒤부터 집배원들이 매트리스를 수거해야 하지만 충분한 교육이나 안전장비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수거 작업이 끝난 뒤 방사선 측정 등을 원할 경우 검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아침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여는 것이다. 셀트리온, 마침내 바이오의 시대를 열다.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 셀트리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며칠은 말 그대로 역동적인 날들이었습니다. 엊그제 밤까지는 적도의 나라 싱가포르에서 바로 하루 뒤인 어제는 서울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특보를 전해드렸으니까 우선은 저부터가 정말로 흔치 않은 경험들을 불과 며칠 사이에 겪어내고 오늘 다시 앵커 브리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잠시 숨도 돌릴 겸 특별히 두 곡의 노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두 곡은 이미 뉴스룸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노래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누군가 자신이 아는 가장 높은 봉우리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지만 오르고 보니 그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더 한참 이어져 있었다는 이야기. 그는 뒤늦게 깨달은 세상의 이치를 나지막한 읍조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 역시 그가 말한 고갯마루는 아니었을까? 주고받은 말들과 약속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서로 애써야 할 과제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고 오랜 분단의 유전자를 지닌 우리가 감내해야 할 숙명 같은 시간은 생각보다 더디 흘러갈 수도 있겠죠. 예, 김민기가 삶의 끝없음을 봉우리에 올라서 비로소 깨달았다면 그의 후배 윤종신이 가수 정인의 목소리에 담은 오르막길은 결국 오르고야 말 아득한 저 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혹 서로 손을 놓치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난다. 이 가사 하나만으로 우리 예술단 평양 공연의 첫 자리에 놓일 만한 자격이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미 회담도 끝났고 지방선거도 끝났지만 결국 끝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길고도
구부러진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오늘쯤엔 낮고 야트막한 언덕에 올라서 흐르는 땀과 함께 잠시 숨을 고르는 하루를 원하신다면 당신의 등 뒤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으면.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늘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입니다. 오대영 기자, 마치 철수가 결정된 것처럼 말하는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한 말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정상회담 뒤에 기자회견 때 발언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I want to get our soldiers out. I want to bring our soldiers back home. We have right now 32,000 soldiers in South Korea. And I'd like to be able to bring them back home. 네, 일단 32,000명은 아닙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공식적으로 28,50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를 틀린 건데 당장 이 말만 들었을 때는 뭐 당장 철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요. 네, 여러 정보들이 그렇게 인용을 해서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어서 들어보면 좀 다릅니다. That's not part of the equation right now. At some point I hope it will be, but not right now. 네,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감축하지 않는다, 절대 논의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제목만 보면 맥락이 담겨 있지 않고 발언의 일부만 발췌된 건데요. 선거를 앞둔 그제 그리고 선거 날인 어제 온라인에서 공유되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결정된 것처럼 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수나 감축에 대해서 뭐 결정된 게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는데 좀 조심스럽게 예견했습니다. 일단 극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막을 수는 없다는 건데 다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단적으로 상호방위 조약이 그렇습니다. 양국의 상호적 합의로 미군 주둔 문제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 파기하면 무효가 되지만 한미동맹의 오랜 상징이 바로 이 조약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깨기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뭐 철수시키거나 감축했던 일이 있습니까? 1970년에 닉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감축을 주장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당시 한국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우리와 조율이 안 됐다는 거죠. 결국 협의가 시작됐고 2만 명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미국이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부터 방산산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1976년에는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했습니다. 당선 뒤에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보완책을 요구했고 당시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I'll be meeting this afternoon with the foreign minister of South Korea. The schedule for withdrawal of American ground troops would have to be worked out very carefully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네, 신중하게 조율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3,4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한국이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조건들이 무시된 채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내 정치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좀 굉장히 달라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내 정치 상황과 복잡한 그 정치 구도까지도 폭넓게 봐야 되는데 미 의회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을 22,000명 미만으로 줄이려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끝내 통과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법이 올라올 만큼 주한미군 철수, 감축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크다는 뜻입니다. 현재 청와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화협정을 맺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에서. 예. 예. 싱가포르에선 잘 봤습니다. 예. 예. 열어보실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존재감의 근거들로 예. 잡았습니다. 누구의 존재감입니까? 정당 또 후보의 존재감인데요. 예. 정당이나 후보는 선거를 통해서 존재감을 증명하거나 또는 존재감을 잃거나 또는 존재감이 있다고 우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일단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의 패배가 본인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풍부하고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예. 예,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에게도 패하면서 밀리면서 3위로 패배를 했습니다. 사실 득표율의 차이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3%포인트? 예, 그 정도 예. 수준인데요. 사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또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다만 최소한 2위만 하더라도 안 후보로서는 야권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다음 대선을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고요. 예. 바른미래당으로서도 안철수 후보가 2위만 해줘도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정계 개편에서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존재감을 보이면서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불과 3% 정도의 포인트 차이로 패하면서 3위로 밀리면서 존재감의 근거지를 잃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근데 뭐 아주 그냥 냉정하게 보면 2위를 했다 하더라도 1위와의 표차가 너무 커버리면 예. 그 존재감도 뭐 크게 이렇게 커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사실 안철수 후보가 계속 주장했던 건 예. 야권의 대표 선수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쨌든 2등은 해야 대표 선수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3등이었다. 3등을 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어도 이 순위 때문에 예. 존재감에는 뭐 엄청난 그런 그 느낌이 좀 다른 느낌 이런 건 준다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민주평화당도 사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예. 기초단체장 5석을 얻은 게 전부인데요. 하지만 민주평화당은 선전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조배숙 당대표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박지원 의원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태풍이 너무 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평화당이 기초단체장 5석을 얻은 것도 적지 않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민주평화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선전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역시 존재감 때문이라는 해석인데요. 민주평화당에서는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호남 의원 6명은 이제 돌아오라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는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해야 향후에 있을 야권의 정계 개편에서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것이라고 민주평화당 관계자가 해석을 해줬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파란의 파란으로 잡았습니다. 두 개가 다른 의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예. 하나는 파란은 첫 번째 파란은 색깔 파란색이고 뒤에 파란은 파란을 일으켰다의 파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 개그맨 유재석 씨도 등장하죠 아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는 파란색을 당색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이 전국적으로 압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이 파란색 물결이다 이런 기사들도 이제 보도가 되곤 했는데요. 예. 오늘 이 파란색이 근데 여러 군데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선대위에 오늘 선대위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일부 남성 의원들이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머리를 짧게 깎고 파란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파란색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좀 근접한 화면을 보면 파란색 염색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투표율 공약으로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겠다는데 본 투표율이 60%를 넘기면 남성 의원 5명이 염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60.2%가 나오면서 염색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앞서 뒤통수가 나왔던 임종석 의원의 경우 페이스북에 어젯밤에 있었던 염색 과정을 자세하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직접 칠하는 모습까지 했고요. 약 2시간 동안 염색이 진행됐고 베컴 스타일로 짧게 깎아달라라고 미용실에 주문을 해서 염색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컴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는 뭐 보는 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베컴 머리랑 비교를 해봤는데 짧은 것은 우선 비슷했었습니다. 예. 사전투표율이 사실 20%를 넘기면서 당시에는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5명이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겠다 해서 실제 염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5명의 여성 의원이 파란색 머리를 하고 인증샷을 찍기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저 인증샷을 찍은 다음 날 유세 현장에서 검은 머리로 나타나서 염색이 아니라 잠깐 컬러 스프레이를 뿌려놓은 것 아니냐. 그래서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바로 이런 비판 때문에 앞서 남성 의원들이 염색 과정을 직접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사실 파란색으로 제일 큰 파란을 일으켰던 거는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방송인 유재석 씨가 등장을 합니다. 유재석 씨가 파란색 모자를 쓰고 투표 인증샷을 찍은 것을 예. 누군가 트윗에 올리고 비판적인 내용을 넣었습니다. 보기 싫다. 너도 북으로 가길 바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 이 표현은 민경욱 의원의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트윗을 공유해 놓은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어차피 공유해서 이렇게 좀 서로에 휩쓸린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유했다는 거는 약간 동의한다는 거니까. 동의한다는 예. 그런 뉘앙스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파란 모자 썼다고 저게 꼭 그걸 의미하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일었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모자 쓰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는 나는 파란 운동화 신고 갔다. 나는 파란 넥타이 메고 갔는데 그럼 나도 문제냐라고 답글들이 있었고 실제 어제 JTBC 토론에 나왔던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도 푸른 계통의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예, 바로 제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올해 등장했던 사람도 있는데요. 바로 투표일 전일에 세계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 예. 외신에 보도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새빨간 넥타이를 메고 계속 등장을 했었습니다. 예. 물론 우리나라 지방선거하고는 관련 없는 넥타이였을 테고. 예. 저는 어저께 무채색의 넥타이를 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센스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의 센스가 아니라 넥타이 빌려주는 분의 코디네이터의 센스이긴 했습니다. 예. 겪어놓고 보니까 그 색깔이 맞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무채색이. 예. 물론 이제 언론이나 이쪽에서는 특히 방송에서는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연예인이 사실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다음은요? 다음은 이름은 이름일 뿐으로 잡았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후보가 9천 명이 넘기 때문에 사실 독특한 눈에 띄는 이름을 가진 후보들도 꽤 있었는데요. 이들의 당락 여부도 관심을 좀 모았습니다. 예. 일단 유명 정치인과 이름이 같은 전직 대통령이죠. 민주당의 박근혜 부산 금정구 비례대표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북구에 그러니까 이름은 박근혜 후보인데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반대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름이 같은 박근혜 씨들이 개명을 요청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어쨌든 눈에 띄는 이름이었고 당선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북구 나선거구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 기초의회 선거구에는 민주당의 박정희 후보가 있었고 거기도 당은 다릅니다. 예. 예. 또 자유한국당의 조명균 후보가 같은 선거구 기초의회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통일부 장관 예, 이름이요. 그렇습니다. 예. 4명 후보 중 2명이 나왔는데 기초 해당 지역구에서는 2명을 뽑았기 때문에 둘 다 나란히 당선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름만 보면 당은 다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서울 강동구 의회에서는 바른미래당의 김정일 후보가 나왔었는데요. 예. 기호 3번으로 나왔었는데 낙선을 했고요. 예. 서울 마포에서는 김정일 북한 예전 위원장의 아들인 김정은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었는데 역시 낙선을 했습니다. 예. 이름이 좀 독특한 후보들도 있었는데요. 인천 연수구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인자 후보가 출마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지역구는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2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 2명을 뽑는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고요. 예. 광주시 의회에서는 민주평화당의 박일등 후보가 있었는데
박일동 후보는 4등을 해서 당선을 못했고요. 지금 또 이름은 독특한 안 후보, 나와. 예. 박일동 후보 이름은 포스터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다음에 부산 4구에서는 강남구 후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후보였는데요. 4를 강남구로 만들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 아, 이름이 재밌는 이름이 많이 있었군요, 보니까. 예, 이름은 예. 사실 이름일 뿐이지만 지방선거는 수많은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인지도에서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았겠냐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올라서 더울 거란 예보입니다. 예.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보냈어. 사는 게 다 그런 줄 알고 그저 그런 하루의 연속이었어.